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세종 이세리 변호사입니다. 임금 피크제 판결 선고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해석과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결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김종수 변호사가 설명한 것처럼 일반화할 수 없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인사나 법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회사는 뭐가 문제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점을 해소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가 이론이었다면 2부에서는 응용편입니다. 실제 이번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 우리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고, 그러면 나는 인사 담당자로서 법무 담당자로서 어떤 점을 챙겨봐야 하는가, 이 점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 2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2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4-5가지 정도의 장표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번 임금 피크제 판결과 관련해서 우리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임금 피크제가 그 1, 2년 된 제도가 아닌데 과연 이번에만 문제가 되었겠느냐? 아닙니다. 그동안에 하급심 판결들이 있었고, 그러면 유효로 인정한 것도 있고 무효를 인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이게 왜 유효였고 왜 무효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각자의 회사에서 과연 우리 회사의 제도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를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임금 피크제 적법성 검토의 주된 쟁점입니다. 이번 5월 26일 판결에서는 이 합리성이 가장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임금 피크제 관련된 소송에서는 단지 그 쟁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향후에 임금 피크제와 관련해서 분쟁이 된다면 어떠한 쟁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는지를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안들 중심으로 해서 추려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합리성 검토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합리성이라면 우리 회사에서 합리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려면 어떠한 자료들을 좀 살펴봐야 하고 어떤 측면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은 지금 판결 선고가 되고 나서 들어오고 있는 저희 질문들, 공통적으로 또 문제가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4-5가지를 먼저 저희가 Q&A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도 질문 올려주고 있으시고요. 사전에 질문 주신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모아서 말미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대비가 필요한 업무 영역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행 임금 피크제, 우리 회사의 임금 피크제가 괜찮은지 이 점에 대한 검토가 가장 우선적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검토를 위해서는 그러면 기존의 판례에서 유효로 인정한 사례들은 어떤 게 있었고 무효로 인정한 사례들은 어떤 게 있었고, 그러면 우리 회사 제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 검토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구체적으로 분쟁화되는 경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2가지 방향으로 분쟁화를 예상을 했는데요. 하나는 단체 교섭, 그리고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도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 피크제 폐지 혹은 삭제 요구, 아니면 이 임금 피크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단체 교섭에서 교섭사항으로 의제를 제시했을 때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하나는 구체적으로 임금 청구에 대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 분쟁화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임금 피크제의 이 성질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통상 언론에서 제2의 통상임금 그 소송에 대한 것처럼 굉장히 파장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기도 하는데, 통상임금하고는 조금 스펙트럼이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상임금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지난달 임금, 이번 달 임금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 피크제는 주로 임금 피크제에 적용을 받는 범위가 고직군, 고연령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주로 노동조합이 주도가 되어서 대규모 소송을 진행을 했던 반면에, 임금 피크제는 일단 노동조합에서 지원을 한다라는 입장은 충분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당장
오늘 그리고 이번 달 임금에 영향을 받는 조합원들이 상대적으로 통상임금에 비해서 적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노동조합에서는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 대규모 소송을 직접적으로 제기를 하는 대신 교섭의 의제로 가지고 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소송은 조합의 가입 범위가 아닌 혹은 이미 퇴직한 개별 근로자들로부터 쟁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와 관련해서 이번 대법원 판결처럼 만약에 소송이 들어오게 된다, 퇴직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한 명이 제기한 소송이든 100명이 집단 소송을 한 경우이든 속가가 10만 원이든 1억이든 그 중요성은 똑같이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 그러면 만약에 퇴직자 한 사람으로부터 질의를 받았을 때 나는 그러면 임금 피크제 때문에 나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회사에서는 누가 그 응대를 하든 똑같이 답변하실 수 있는 입장이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전 작업으로는 일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의 현행 임금 피크제는 적법한가에 대한 검토는 선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향후에 그러면 이 임금 피크제를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아직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이거를 개선하거나 도입하려고 한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사후적으로 치유를 할 수 없다면 과거에 대한 것은 리스크로 남겨두더라도 향후의 리스크를 줄이는 입장에서 구체적으로는 판례에서 유효를 인정한 사례들이 어떤 게 있었고 그러면 그 판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즉 유효의 그 근거가 되었던 요소들을 우리 회사 제도에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 그동안에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에 고용노동부의 Q&A 과정에서도 하급심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사건을 제가 표시를 할 때 회사명을 직접 밝혔습니다. 일단 효력을 부정한 사례들 그리고 유효를 인정한 사례들 두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여기 2번에 설명되어 있는 것이 일부에서 설명을 들으셨던 한국전자연구원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많이 이제 거시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주식회사 대교 사건인데 이 케이스를 보시면 정년 연장형이었습니다. 정년이 2년이 연장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임금 피크제 효력이 없다라고 그 판시가 된 사안입니다. 이 주식회사 대교 사건에서 고령자 고용법이 쟁점으로 잠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번 5월 26일 판결처럼 그 요건들이 상세화해서 설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민법의 103조 그리고 고령자 고용법을 근거로 해서 무효라고 판시를 했는데 사실 이 대교 사건이 그 무효라고 인정된 가장 큰 근거는 사실 고령자 고용법이 핵심적인 쟁점이 아니었고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과정에서 집단적인 동의를 받는 데 있어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효로 인정된 사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유효로 인정된 것들이 많이 있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업인력공단 보시면 주로 공기업들에서 소송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공통적으로 보시면 그 2급 이상은 정년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았고 3급 이하는 정년이 연장되는 형태, 즉 2급 이상은 정년이 이미 60세에 상응하는 수준이었고요. 3급 이하가 58세, 57세 이런 경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정년을 60세로 한다고 했을 때 2급에게는 정년 보장 그리고 3급 이하에게는 정년 연장의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대법원에서 이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경우가 많아서요. 대법원이 명시적인 입장을 보이진 않았으나 간접적인 그 결과로는 그 의견을 표시했다고도 볼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건강보험금 사건이 1번과 2번이 있는데 보시면 1번은 3급 이하의 직원들이 원고가 된 사안입니다. 즉 정년 연장형이 문제가 됐습니다. 똑같은 건강보험공단이지만 2번의 경우에는 2급 이상, 즉 정년이 보장되고 있었던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정년 보장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비고란에서는 이 사건의 주요 특징 그리고 판단을 했던 주요 근거들을 좀 게재를 해 놓았는데요. 유효로 인정한 사례들의 특징을 보시면
이 사업주가 정년 연장을 위해서 이 재고용 지원들을 하거나 뭔가 단순히 인건비 그 절감 외에 다른 목적들이 있었다거나 특히 이렇게 정년 보장형의 경우에는 신규 채용 측면에 노력을 하였다거나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사건도 보시면 뭔가 이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들을 하였다거나 이런 경우에 주로 유효로 인정이 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이제 선고된 것들을 보면 이제 산업인력공단 사건도 현재 항소심에서 계속 진행 중인데요. 이 경우도 보면 유사합니다. 2급 이상 정년 보장형이고 이 사안에서는 3급 이하에 비해서 2급 이상, 즉 정년 보장되고 있던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은 기존부터 이미 60세가 정년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누리고 있었던 이익에 대해서 반사적 그 불이익을 받은 것이다. 이런 판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인력공단 사건에서는 보시면 임금 삭감 외에는 다른 수당이나 복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했고 전직이라든가 재취업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정년 이후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을 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5월 26일에 선고가 나오고 나서 5월 27일 바로 하루 그 이후에 한국전력거래소 사건이 1심 선고가 됩니다. 이 사건은 지금 굉장히 최근이죠. 5월 27일에 선고가 되어서 아마 항소 기간이 아직 도과가 되기 전이고 항소 기한이 6월 20일경인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요. 아마도 항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전력거래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년 연장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사안도 보시면 뭐 재취업을 위한 전직 교육을 했다라든가 이런 점들이 고려가 되었고요. 그리고 인천 환경공단 사건이나 대구 환경공단 사건 같은 경우도 유효로 인정이 된 것인데 대구 환경공단 사건도 보면 비교적 최근이죠. 5월 12일에 선고가 되었는데 상고 기각이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뭐 대구 환경공단 사건 같은 경우는 유효성이 인정이 되기는 하였지만 고령자 고용법이 직접적인 쟁점은 아니었고 개별 약정과 임금 피크제 간의 유리한 조건의 우선의 원칙이 주된 쟁점이 된 사안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살펴보셨던 하급심 판례들을 보시고 그 판단 근거들을 보시면서 우리 회사와의 차이점 그리고 유사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과연 그러면 임금 피크제가 우리 회사 것이 괜찮은가를 검토를 할 때 이번 대법원에서 문제를 삼았던 고령자 고용법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연령 차별인가 이 점만 신경을 쓰면 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을 보면 고령자 고용법 위반이다라는 것만을 청구 원인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 임금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를 할 때는 주로 이게 과연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가부터 아주 전통적인 노동 쟁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불이익한 변경이라면 집단적인 동의, 즉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는가? 그랬을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어떻게 정하였는가? 이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과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필요한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를 거쳤는가? 이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엔 2019년에 흔히 이제 문경 레저타운 사건이라고 지칭되는 유리한 조건 원칙,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합리성이 다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 그 임금 피크제 도입이 과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가 관련해서는 당연히 불이익하게 되는 거 아닌가? 나의 임금이 삭감이 된다면 기존에 보장되고 있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바뀐다는 측면에서 큰 의문을 갖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정년 보장형에서는 기존의 정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시점에서 나의 임금만 삭감이 된다면 불이익하다라는 것이 비교적 명백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년 연장형에서는 약간의 물음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보통 통상적으로는 정년 연장형의 경우에도 뭐 원고 측에서 아니면 피고 측에서 그걸 쟁점화하지 않았을 수는 있는데요. 불이익 변경이라는 전제 하에서 과반수 동의의 쟁점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5월 27일에 선고됐던 한국전력거래소 판결에서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과연 볼 수가 있겠는가?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를 그 의문점부터 먼저 쟁점을 삼습니다. 즉 기존의 연장이 56세였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된 근로조건은 56세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56세였던 혹은 58세였던 정년을 60세로 연장을 한다면 그 사이에 연장된 기간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는 약정이 없었던 무해 상태가 아니었느냐. 그렇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 새로 형성이 되는 근로조건에 대한 약정은 기존에 보장되던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바뀌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판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월 27일 전력거래소 판결에서는 기본적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시부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도 그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범위입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은 고직군, 고연령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에서도 특정 직군 이상의 근로자들을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지지 않고 있었던 쟁점 중에 예를 들어서 노조 가입 대상은 3급까지다. 그런데 임금 피크제는 2급부터 시작이다라고 하게 되면 2급 이상의 근로자들이 직접적인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인데 3급 이하의 근로자가 과반수라는 이유만으로 나의 이익이 거의 대변되지 못하는 노동조합에서 이걸 동의를 한다고 해서 2급 이상의 근로자들이 그 불이익을 받는 것이 맞느냐, 이 의문점이 많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직접적인 임금 피크제 시행 당시 적용 대상이 아닌 그 다른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게 되면 2급 이상의 근로자들이 과연 따라야 하는가,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 쟁점이 빠짐없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능성의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 당시에는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3급 이하의 직원들도 임금 피크제 적용을 향후 받을 수 있는, 따라서 근로조건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이원화된 상황이 아니었다면 시행 당시에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다른 근로자들도 동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판시가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모 은행의 사례에서는 일반직과 관리사무직이 완전히 근로조건이 이원화된 경우가 있었고요. 그 경우에 관리사무직에 대해서 임금 피크제를 적용을 하려면 다른 전체 직원들 과반수 동의 받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그 관리지원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판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다, 따로따로 동의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당장은 적용받지 않지만 앞으로는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전체 근로자를 모수로 해서 과반수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 절차를 거쳤는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이게 그 핵심적인 쟁점으로 다뤄지는 사안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임금 피크제가 굉장히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그 수단으로서는 가끔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주식회사 대교 판결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사안에서는 굉장히 이제 삭감폭이 크고 그 불이익이 크다라는 점이 좀 쟁점이 되었는데 이게 무효라고 인정했던 주된 근거는 이 집단적인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라는 점이 주로 그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빠지지 않고 제기되는 것이 임금 피크제를 규정한 취업 규칙이 있더라도 나는 개별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개별 약정과 취업 규칙이 충돌을 할 때 유리한 조건을 가진 개별 약정이 있다면 그것이 우선한다라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거의 빠지지 않고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2019년에 판결이 나오면서도 한번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이 적용이 되려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서로 다른 내용의 기재가 있어야 하고, 즉 취업규칙에 있던 것을 그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적으로 약정한 바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2022년도 임금이 예를 들어서 뭐 연봉 1,000만 원이라고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이 그 근로계약에 따라, 그러니까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 근로자가 임금 피크제 적용을 받아서 2022년도에 연봉이 800만 원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직접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계약서상과 그리고 취업규칙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없다. 근로계약에는 연봉에 대해서는 급여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따른다. 급여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따라야 하는 급여 규정이나 취업규칙을 봤더니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임금 피크제가 시행이 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합리적 사유가 없는 연령차별인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직접적으로 쟁점이 된 사안들입니다. 자, 그러면 임금 피크제에 관해서 분쟁이 되면 단순히 합리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4-5가지의 쟁점들을 같이 살펴보셔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대법원 판결에서의 합리성, 그 합리성이 과연 우리 회사의 임금 피크제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겠는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그 제시를 했던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목적이 정당했느냐,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이 크지 않았느냐,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한 대상 조치가 있느냐, 그 대상 조치가 적정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절약을 한 재원을 제대로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느냐, 4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4가지 조건에 맞춰서 우리 회사의 제도를 한번 검토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도입 목적이 타당한가? 이제 하급심 판례들을 통해서 그 얻어진 사례들을 보면 일단 단순히 경영 혁신이나 경영 효율만을 가진, 즉 인건비의 삭감만 가지고는 이 도입 목적의 타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임금 피크제가 단순히 인건비 절감이 아니라 고령자의 고용 안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새로운 청년 고용의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가적인 목적이 있을 때 타당성을 인정받으시기 조금 더 용이하실 겁니다. 자, 우리 회사의 목적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제가 예시해 놓은 검토 자료들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도입을 할 때 기한 문서가 있으실 수도 있고 직원들한테 설명한 설명 자료가 있으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임금 피크제는 애초에 어떤 목적 때문에 도입이 되었는가를 검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째는 대상 근로자들의 불이익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어느 정도가 되면 불이익하고 어느 정도가 되면 불이익하지 않느냐 쉽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례 중에는 40% 정도 감액이 된 경우에도 합리성이 인정된 경우가 있었고요. 근데 대략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된 사례들을 보면 그 대략 기간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사이고 그리고 감액되는 비율이 최소한 5%에서 10% 그리고 최대가 한 20에서 30% 정도가 가장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모 은행에서 효력이 없다고 인정된 사안을 보면 이런 경우였습니다. 기존의 정년이 58세였습니다. 근데 정년을 2년 연장해서 60세로 합니다. 그런데 임금 피크제 시작은 55세부터 합니다. 자, 임금 피크제가 적용이 되지 않았다면 55세부터 58세까지 예를 들어서 300%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연장을 하되 55세부터 60세까지 5년간 300%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변경을 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급여 자체는 동일하게 받되 제공해야 하는 근로의 기간만 늘어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불이익 정도의 과도함을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들을 살펴보셔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급여 자료들이 되겠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동종 유사 산업에서 어느 정도의 감액률을 적용을 했는가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째,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대상 조치가 적절했느냐에 대한 판단입니다.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 교육 시간을 부여를 한다든가 근로 시간을 단축해 준다든가 아니면 뭔가 그 정년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준비를 했다라든가 또 평가에 있어서 완화하는 적용을 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된 대상 조치로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가 적정했는가 관련해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정년 연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례 중에 아까 제일 처음 설명드린 사례 같은 경우는 정년이 2년이 연장되었지만 그 삭감되는 정도가 너무 컸던 경우 최대 한 10년가량을 40~50%의 급여가 감액되는 영향이 있었을 때에는 대상 조치가 적정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판단 기준에 관련해서 검토 자료를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임금 피크제 시행 당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시작 연령을 정했고 감액 비율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그 검토하신 자료가 있을 테니까요. 일단 그 자료가 기초 자료가 돼서 검토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판단 기준은 과연 감액된 재원이 임금 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었는가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 중에는 특히 이제 정년 유지형이 문제가 될 텐데 유지형에서 이 절감된 비용을 가지고 실제로 신규 채용에 활용을 하였다든가 절감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신입 사원의 채용 비율을 별도로 마련해 두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표는 직접 한번 우리 회사의 제도를 검토해 보실 수 있도록 간단한 체크리스트 형식의 장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서 과연 우리 회사의 제도는 어느 상황인가, 어떠한 수준에 있는가를 간단하게 점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세미나 하는 중간에도 질문들을 좀 주셨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많이 받았던 질문들 그리고 좀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에 대해서 먼저 Q&A를 질문 한 5개 정도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2부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대상 판결, 여기서 대상 판결은 5월 26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 기준이 정년 유지형에 관한 것이라는데 정년 연장형에도 적용이 되는가? 이 질문은 크게는 두 가지가 될 겁니다. 그 판결에서 이야기한 그 4가지 요건이 정년 유지형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냐? 자, 정년 보장형은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정년 연장형은 그러면 괜찮은 것이냐?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4가지 요건에 대해서 대법원 보도자료 그리고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자, 대법원에서 정년 유지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최초로 밝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정년 유지형에만 적용되는 기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결론적으로 크게 저는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목적이 타당했느냐, 그리고 불이익이 크냐, 대상 조치가 있느냐,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되었느냐, 사실 그 기준을 놓고 생각해 보면 정년 유지형이나 정년 유지형이나 정년 연장형이나 큰 상관이 있을까, 같이 적용되는 기준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자, 정년 연장형은 안전합니까?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경우도 지금 사례 보신 것처럼 정년 연장형의 경우에도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거나 대상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하게 되면 효력이 부정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형이냐 아니면 연장형이냐가 아주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과연 대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4가지 요건에 맞추어 봤을 때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정년 연장형의 경우에는 임금 피크 대상 조치로서 정년이 연장됐으니까 가장 큰 근거가 아니겠느냐, 유효성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이 두 번째 사항이 쟁점이 된 것이 어떤 거냐면 정년이 연장되기는 하였으나 그게 사용자가 법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해준 것이 아니고 어차피 법에서 의무적으로 60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정년 연장의 조치를 해주지 않아도 어차피 의무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걸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로 볼 수 있겠느냐, 이게 쟁점이 되었던 경우입니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등법원 판결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시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령자 고용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정년이 60세가 되었지만 임금책의 개편이나 이런 조항들을 보면 법에서 이미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임금책의 개편이나 이런 것들에 설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고령자 고용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60세가 된다고 해서 이걸 대상 조치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임금 피크제가 무효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임금 청구 소송이 들어올 텐데 소멸시효가 몇 년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임금 채권은 보통의 채권과는 다르게 소멸시효가 3년으로 단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자 하는 취지인데요. 임금 채권 3년이라는 것은 흔히들 알고 계시는데, 자, 이게 고령자 고용법 법 위반으로 인한 불법 행위라면 소멸시효가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3년과 10년은 굉장히 크지요. 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명시적으로 판례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법 파견에 관해서 이거를 파견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10년으로 인정한 하급심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입장이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파견 소송과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본격적으로 임금에 대해서 다루는 사건이고,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고령자 고용법 위반으로 10년이다라는 만약에 그 판결이 정립이 되어버리면 사실 임금의 시효를 3년으로 단기로 정한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년, 10년에 대한 이론은 있지만 지금까지 그리고 하급심에서 판단된 사례들은 전부 3년이 문제가 된 사례였습니다. 3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4번은 가장 궁금하시죠? 이게 도대체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간, 어느 정도의 감액률이 안전한 것이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적으로는 기간은 한 2년에서 3년, 그리고 감액률은 최소 5%에서 최대 20, 30% 이 정도가 일반적이었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에서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스스로 과반수 동의를 해놓고 그리고 법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그게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아니냐, 과연 그게 가능하냐라는 질문들 있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일부에서 강행법규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이라면 동의를 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 과연 신의칙 법리까지 들어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판결에서 많이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 통상임금 판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신의칙에 대한 것이 적용이 되긴 했었는데 이게 임금 피크제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2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저희가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사전 질의를 주신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김동욱 변호사님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마지막 마무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